자,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앞서서 한덕수 총리 파면 여부부터 결론 내리기로 하면서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 총리 선고 내용에 따라서 윤 대통령 선고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한 총리 사건의 쟁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또 경찰의 4차례 영장 신청 끝에 구속 갈림길에 선 김성훈 대통령 경호차장의 운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헌재가 대통령 탄핵 선고일을 과연 언제 발표한 것인가, 이것이 초미의 관심을 모으는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일만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로 잡혔는데요. 일단 보면은 헌재의 선고 일정 흐름을 좀 보면 변론 종결이 좀 이루어진 순서대로 하나하나 결론을 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한 변론 종결은 사실은 윤 대통령 사건보다 더 빨리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더 빨리 선고가 되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사실 쟁점이 윤 대통령의 사건보다 사실은 좀 간단하기 때문에 예. 헌재가 빨리 결정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예상했던 거에 비해서는 사실상 늦게 이제 선고가 되는 건데, 그래도 이제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관련자들이 지금 탄핵 소추가 되거나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는 가장 먼저 판단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윤 대통령 선고랑 한 총리 선고가 좀 동시에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도 네. 있었는데, 결국에는 한 총리 선고가 먼저 선고되기로 한 걸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잖아요.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덕수 총리 사건 같은 경우는 비교적 쟁점이 좀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 법조계 내부에서도 이 기각으로 점쳐지는 거 아니냐, 기각의 가능성이 좀 더 있다라고 이렇게 보이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로 사실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으로 어느 정도 결정을 잡은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그 윤 대통령에 대해서 만약에 파면이 된다라고 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러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해줘야 되는 권한대행 체제로 가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한덕수 총리는 사실은 이 국무위원상 1순위 권한대행 이 순인데 지금 그 탄핵 소추가 되어서 직무정지가 되어 있어 지금 최상목 대행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윤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 선고가 나온다라고 하면,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권한대행 체제로서 이제 새로운 선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 기각 결정이 나와버리면 권한대행 순위가 최상목 대행으로 갔다가 다시 한덕수 총리로 오게 되는 약간 번잡스러워지는 부분이 있죠. 그렇게 되면 사실 국정이 혼란되는 부분이 있으니, 그래서 헌재에서는 아마 윤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으로 어느 정도 방향을 잡고 그런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서 권한대행 해주는 순위를 먼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해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추측도 되고요. 두 번째로는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아직도 헌재가 명확한 결정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추측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의가 길어지고 평결이 아직 나오지 않으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기 때문에 일단 정리가 된 사건, 그러니까 간단하게 쟁점이 간단하고 결론이 도출된 사건부터 먼저 정리를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추측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한 총리의 그 선고가 주목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론을 좀 미리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가늠자로 여겨졌기 때문인데, 일단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보시죠. 네, 일단 한덕수 총리의 탄핵 소추 사유는 크게 5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에 대해서 법률안을 거부한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상설특검의 검사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은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헌재 재판관 후보자들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 그리고요, 네 번째는 이제 한동훈 대표와 이 아직 헌법에서 존재하지 않는 공동 운영 체제를 시도하려고 했다라고 하고요. 5번째가 이제 가장 중된 쟁점으로 아마 다뤄질 건데, 이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고, 이런 내란의 행위에 대해서 동조 혹은 묵인 방조했다, 이 부분인데요. 이 5번째 쟁점이 사실은 윤 대통령의 이 탄핵 심판의 쟁점과 겹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가지고 만약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어떠한 식으로도 판단이 나오면 그걸 토대로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결정을 한번 가늠해보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 한 총리의 탄핵 소추 사유, 그리고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 쟁점이 일부 겹친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좀 미리 예측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측도 나오는데, 특히 그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절차적 쟁점에 관한 헌재 판단이
일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일단 윤 대통령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절차적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은 탄핵 심판을 하는 데 있어서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형사소송법에서는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검찰에서 작성된 진술조서 같은 경우는 피고인의 동의 없이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근거를 들어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탄핵 심판에서 이 지금 증거로 채택된 검찰이라든지 공수처의 수사 기록, 진술 조서 같은 경우는 이 그러니까 피소추인이 윤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로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예. 고요. 반면에 헌재에서는 이 준용하도록 한 말은 언제나 따르라는 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따라 쓸 수 있다, 차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형사소송법과 그러니까 형사재판과 이 탄핵 심판이 항상 일치하게 움직이는 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쟁점이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사건에서 똑같이 겹칩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의 이 탄핵 심판 사건에서도 이 공수처와 검찰에서 작성한 진술 조서가 증거로 채택됐기 때문이라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헌재가 답을 먼저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앞서도 짚어주셨습니다만 이 주목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한 판단을 헌재가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국회의 그 탄핵소추 의결서를 보면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한 총리가 공모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헌재가 선제적으로 이거를 이제 판단할 가능성은 저희가 어떻게 좀 예상해봐야겠습니까? 일단 윤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소추하면서 국회가 내란 범죄를 저질렀다. 12.3 비상계엄으로서 이 내란 범죄를 저질렀다 했다가 나중에 이제 내란 범죄 부분을 빼고 내란 행위로 사실 범위를 넓혔거든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탄핵 소추의 이유가 바뀌었기 때문에 재소추 의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국회 측 소추단에서는 사실상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동일하기 때문에 범죄로서 성립이 되느냐 아니면 내란 행위를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동일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런데 한덕수 총리의 탄핵 소추 사유 중에 하나는 윤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동조를 했기 때문에 사실 내란 범죄가 성립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사실은 또 하나의 좀 쟁점이 되는 부분이긴 그렇죠. 해요. 그런데 이 내란 범죄 탄핵 소추 사유를 국회가 지금 이 부분을 변경을 했기 때문에 철회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한덕수 총리의 이 탄핵 심판에서도 영향을 주는 거 아니겠느냐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헌재가 일정 부분 답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한 총리 탄핵 소추와 관련해서 계속 문제로 지적이 되어 온 게 의결 정족수 문제잖아요. 그 탄핵을 표결할 때 뭐 대통령으로 볼 것이냐, 총리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그 의결 정족수가 달라지는 건데 만약에 이 문제로 뭐 기각이나 각하가 되면 그 결정문의 세부 쟁점에 대한 판단이 당기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사실은 각하가 될 거 아니냐라는 가능성도 일정 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대통령을 탄핵 소추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200명 이상이 참석을 해야 되거든요. 반대로 대통령 외인 뭐 국무총리라든지 다른 공직자들 같은 경우는 과반수 이상, 151명의 찬성만 있어도 탄핵 소추 의결이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이 탄핵 소추 의결을 할 때 151명의 찬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한덕수 총리를 총리로서 탄핵 소추 의결을 한 게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권한대행으로서 사실은 탄핵 소추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대통령에 준하는 이 소추 의결의 정족수가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일반 국무총리에 대해서 요구되는 정족수를 해야 되는 거냐 이 부분이 좀 다툼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헌재에서 충분히 고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 정족수 의결이 사실은 미치지 못해서 각하가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쟁점이 좀 빨리 정리가 되어서 그래서 윤 대통령의 선고보다 더 빠르게 선고하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판단 나올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주 월요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론까지 나오게 된다면 사실상 대통령에 대한 선고만을 남겨놓게 된 것인데 다음 주 중에는 이제 대통령 선고도 나오지 않겠냐 예상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월요일은 제하고
다음 날 일단 뭐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요일 선고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화요일 선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연달아 중요 선고를 한 날이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딱 한 번이요? 네, 그리고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인용이든 뭐 기각이든 각하든 예. 이게 사실상 또 한 번에 또 사람들에 대한 갈등을 촉발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뭐 언론에 대응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설명 자료를 만들라는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매듭을 짓고 다음 이 사건에 대한 이 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연달아서 이제 화요일에 이어질 가능성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다음이 수요일인데 수요일은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있잖아요. 물론 이게 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랑 직접적인 연결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좀 사회적인 파장을 고려해서 헌재가 수요일은 피해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도 충분히 볼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26일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 만약에 한덕수 총리 선고 이후에 평이나 뭐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에 대한 평의 날짜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해가지고 26일에 선고 안 할 수는 있지만 그 26일에 선고하지 않는 이유를 이재명 대표의 선고와 겹쳐서 이 부분은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고를 하지 않는다라고 밝히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엄연히 사법기관임에도 지금 불구하고 계속 지금 양측에서 정치적인 이 방향성이나 정치적인 의사를 가지고 헌재를 지금 공격을 하거나 네. 아니면 그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뭐 쟁점이 겹치지도 않고 전혀 다른 형사재판 사건을 가지고 같은 날 선고가 되면 정치적인 혼란이 있을 수가 있어서 이 선고를 연기한다. 이 부분을 오히려 헌재가 고려를 한다면 오히려 헌재 스스로 헌재라는 기관은 사법기관이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기관이다라는 오해를 오히려 받을 수가 있어서 그렇죠. 예. 다른 이유로 26일 날 선고를 하지 않는 거는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선고 날과 겹쳐서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26일 선고하지 않는다. 이렇게는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 본다면 현재로서는 그래도 목요일 내지는 금요일 정도의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는 예상이 좀 무게를 싣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런저런 고려들로 더 연기가 된다면 이게 뭐 3월을 넘겨서 4월로 넘어갈 가능성 이건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남았잖아요. 근데 보통 이전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선고를 보면은 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주말이 사실상 좀 완충 장치를 하기 때문에 금요일에 선고를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다음 주에 선고를 하게 된다라면 28일 날 선고가 되어야 되는데 그때까지 만약에 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평이라든지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4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4월에서도 사실은 이제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 문영배 재판관과 그다음에 이미선 재판관 같은 경우는 사실 4월 18일에 퇴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지금 6인 체제로 사실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헌재 입장에서는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가장 중대한 이 사건을 6인 체제로 이거를 판단을 한다는 건 굉장한 부담일 수밖에 없고요. 나중에 역사적으로도 계속 정당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최소한 4월 18일 이전에는 선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18일 예상이 됩니다. 이전에 금요일.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4월 4일, 4월 11일 정도까지 남는 그렇죠. 겁니다. 네, 예. 예상을 해본다. 굳이 예상을 해본다면 이번 주를 그러니까 다음 주를 넘기게 된다면 그 다음 주에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은 이거는 한덕수 총리의 사건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다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군요. 한덕수 총리 사건에서 만약에 내란죄 부분에 대해서 각하가 되지 않고 기각이든 인용이든 나왔는데 거기에서 뭔가 내란죄에 대해서 어떠한 언급이라든지 거기에 판단이 나오면 결국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이 결과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 한덕수 총리의 선고와 윤 대통령의 선고를 굳이 넓게 잘 볼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오히려 그 사이에서 혼란만 가중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는 같은 날짜를 잡아서 선고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만약에 아예 한덕수 총리의 사건에서 내란죄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언급하지 않고 뭐 관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혹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결 정족수를 이유로 각하를 한다라고 했으면 사실 내란죄 성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얘기를 않기 안할 수도 때문에 있죠. 예.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평이나 판결이 좀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윤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선고일은 저희가 이렇게 계속
계속 추측을 해볼 뿐 뭐 발표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오늘 또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이 눈길을 끄는 대목은 그 영장에 윤 대통령을 주요 공범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점인데 이건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결국에는 이 김성훈 차장이나 이광우 본부장이나 스스로 본인들이 특수공무집행 방해나 직권남용죄를 행사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통해서 이 부분을 움직인 거다라고 하는 거를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영장 청구서에서도 이 검찰은 이 꼬리 자르기식의 진술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묵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기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만약에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뭐 체포에 대해서 불응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체포에 대해서 불응하는 직원에 대해서 뭐 불이익한 조치를 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예. 윤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내란죄 성부와 별도로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죄가 추가로 기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영장 신청서를 좀 살펴보면 김건희 여사가 총기 사용을 언급하면서 경호처를 뭐 질책했다는 정황도 담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김성훈 차장이 오늘 그 영장 심사 출석하면서 총기 사용 검토한 바 없다고 얘기를 했고 총기 사용에 대한 검토 여부가 구속 여부에 영향을 좀 미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김성훈 차장이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게 특수공무집행 방해죄거든요. 예. 근데 특수라는 거는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를 가지고 공무집행을 방해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예요. 근데 이 총기라는 거는 가장 대표적인 흉기인 거잖아요. 네. 흉기 사용을 만약에 검토했다 아니면 흉기 사용에 대한 어떤 지시가 있었다라고 하면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해서 오히려 굉장히 명확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구속영장 심사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경찰은 그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매번 실패해 왔는데 이번에 김성훈 차장 신병을 확보하면 그 수사의 속도가 좀 붙을 것이고 만약에 이번에도 구속이 되지 않는다면 내란 수사에 좀 힘이 빠지게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충분히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내란죄 관련해서는 가장 중점적인 쟁점이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체포를 지시를 했느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물증이 없고 양 당사자들의 진술밖에 없어요. 근데 이 진술들이 모두 다르잖아요. 윤 예. 대통령은 그러한 사실을 지시한 바 없다라고 하고 네. 또 이 관련자들도 누구는 지시 받았다라고 하고 누구는 지시 받았지 않았다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물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물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비화폰의 이 서버일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안에 뭐 녹취록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자체로 밝혀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몇 월 며칠에 몇 시간에 누구에게 전화 통화를 했는지 정도가 밝혀진다라고 하면 양 당사자들이 하는 말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과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증거로서 추측을 해볼 수 있다는 네, 얘기인 거죠? 그 부분이 사실은 관건일 거라서 내란죄 부분은 체포 지시 같은 경우 결국에는 진술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고 마지막으로 물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이 비화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압수수색이 실패를 한다라고 하면 내란죄 수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비화폰 서버는 내용을 알 수는 없는 거고 그냥 전화한 날짜와 시간, 시간만. 네, 상대방 같은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언제 이런 전화를 받았고 언제 전화를 했다라는 말 자체가 그 말에 대한 신빙성은 보강은 되는 부분이 있는 그러니까 거죠. 일정에 대한 거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네, 네. 내용은 아니어도. 알겠습니다.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느냐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끝으로 이재명 대표 관련 내용 짧게 짚어볼 텐데요.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 각하 결정을 한 달 동안 6차례나 발송을 했는데 이 대표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각하 결정이 이 대표에게 도달하지 않아서 재판 지연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좀 봐야겠습니까? 충분히 지금 예판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12월 3일에 재판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고요. 그런데 2월에 이제 법원에 정기 인사가 있으면서 재판부가 모두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을 포함해서 배석까지 다 모두 바뀐 상황이라서 새로 바뀐 재판부 입장에서는 기피의 사유가 없다라고 해서 바로 이 기각 결정을 했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기피 신청을 해서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형사 재판이 중단이 됩니다. 근데 이제 기각 결정을 법원은 했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기각 결정을 받고 당사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라고 한번 다시 다툴 수 있는 즉시 항고라는 거를 7일 내에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기각했다라는 결정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들한테는 2, 3일 뒤에 바로 도달을 했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표에 대해서는 지금 한 달 동안 6차례 지금 송달을 시도를 했지만 전달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즉시 항고를 사실은 이런 결정을 받고 7일 안에 해야 되는데 이 7일이 도과됐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기산점을 변호인이 받은 날로 할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 본인이 받은 날로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법 쪽에도 그렇고 실무상으로 정리가 된 부분이 갈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만약에 변호사가 도달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7일이 지났다라고 재판을 진행을 했다가 나중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이 적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절차를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권리를 내가 행사하지 못했다라고 문제 제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재판부 입장에서는 좀 신중에 신중을 가기 위해서 최대한 이재명 대표인 그러니까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에게 도달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좀 기다리고 있는 근데 것 이제 같습니다. 변호인한테 갔다 한 것은 변호인이 이 대표한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부분은 어떻게 그렇지만 이게 당사자한테 도달을 한 것과 변호인에게 도달을 한 거는 사실 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무상 이 부분이 변호인이 도달받은 거를 피고인한테 도달받은 걸로 가름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좀 신중하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 관련 소식까지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